김씨 부인을 잃은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김영랑에게 드디어 이렇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무용가로 알려진 바로 최승희가 주인공이죠. 일반 시민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김영랑 의원에는 당대 최고의 무용가였던 최승희와 것이겠죠. 최승희는 친구인 최승일의 동생이에요. 김영랑은 일본 유학에서 최승일을 버스로 만나 사귀었죠. 김영랑은 알려진 대로 일본에서 큰 음악회가 열리면 나비 넥타이를 메고 관부 연락선에 몸을 실을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음악회 역시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 서울에 다니러 갈 때면 최승일의 집에서 묵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최승일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일본 유학 중에 귀국한 1923년 4년경의 일입니다. 1911년생 최승희가 13세 때죠. 중학교 2학년 정도. 오빠와 친구인 영랑이 품은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최승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랑 역시 고전무용가로 전도가 유망한 최승희의 세련된 모습에 깊은 연모의 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향하는 불타오르는 사랑에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집안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죠. 1년의 사랑이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김영랑 같은 경우는, 김영랑 집에서는 춤추는 딴따라를 며느리를 맞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최승희 집에서는 아무리 거기 강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강진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골이잖아요. 시골. 그런 이렇게 시골로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집안 다 극렬히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1년의 사랑은 김영락에는 끝사랑처럼 다가와서 집 뒤 동백나무에 목을 매는 자살소동까지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봄나루 풋사랑이었을 최승희는 1926년 경성공회당에서 열린 현대무용가 이시바쿠 무용 발표를 구경하고 그의 연구생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최고 무용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여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때 모란이 이렇게 최승희일 것이라, 최승희 무용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많이 있죠. 영랑은 모란이 피는 5월이면 그 좋아하는 술도 노래도 멀리하고 모란꽃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가장 깊은 슬픔에 기꺼이 내던져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견뎌냈다고 할 수 있겠죠. 영랑은 이별과 슬픔의 시인입니다. 이별과 슬픔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란이죠. 도어펜에 불과한 모란 관련 시로 그는 대표적인 모란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모란이 담아낸 그의 이별과 슬픔은 그때까지 조선 땅에는 없던 종류의 것입니다. 김학동 교수는 모란과 무용가 최승희 연관을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목단꽃은 화려하고 향기도 진합니다. 영랑은 집들에 300여 그루 모란을 심어 가꾸었습니다. 모란꽃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하면 그처럼 좋아하던 술도 끊고 모란꽃을 벗삼아 지냈다고 하죠. 최승희의 모습을 보면은 모란꽃이 좀 연상이 되는 듯도 합니다. 전체 시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송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가시면 이제 그 영랑 생가고요. 거기에 피어있는, 이제 우리가 답사할 땐 모란 꽃은 없겠지만은 그런 모란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와 모란 꽃을 대비해 보면은 많이 이렇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미지들이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런 이렇게 깊은 사랑의 상처를 이렇게 아마 스스로 더 깊게 이렇게 파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두 겹의 사랑이 겹치잖아요. 김씨 부인의 어떤 알 수 없는 아련함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렇게 뭐 어떤 무색의 사랑, 순수의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승이라는 가장 강렬하고 화려한 이렇게 어떤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그 극단적인 두 사랑을 이렇게 겪고 난 뒤에 이제 김영랑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1925년 김기련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25년 당시 결혼식 때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영랑은 1925년 김기련과 결혼을 합니다. 영랑의 숙부와 김기련의 숙부는 동경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였다고 합니다. 김기련은 경기도 개성 출신이죠. 개성 호스돈 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원산 루시 고등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10여 명의 자녀를 두었죠. 영랑은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자녀 모두 서울호 고등학교를 다녔고 유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역할이고 공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 그 수심뜬 모란빛, 내가 잃은 마음의 그림자. 한 이틀 정열에 뚝뚝 떨어진 모란의 깃든 향취가 이 가슴 같을 줄이야. 영랑의 마음에 깊게 패어있던 아득한 슬픔의 샘은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생활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요. 서정은 마른 샘은 정치적 의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검은고, 독을 차고, 우감, 춘향 등이 그 정치의식에서는 그의 정치의식이 비춰지게 되죠. 그는 시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김영랑은 정치적 행보를 갑자기 시작한 것은 아니죠.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자신의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고향 강진으로 내려가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때가 희문의숙 3학년 때죠. 그는 일경에 체포돼 대구 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희문의숙을 졸업하진 못했죠. 2013년 2월 6일 희문고 졸업식이 열렸죠. 영랑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에 희문고 졸업장을 그 막내딸인 김혜란 씨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가 졸업장을 받아야 할 1920년으로부터 93년이 지난 뒤의 일이죠. 그래서 1930년대 말이 되고 일본이 이렇게 대동아 공영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창씨 개명을 해요. 일본인으로서 성을 이렇게 가짐으로써 진정한 이렇게 일왕의 신민으로 자처해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영랑만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아요. 윤동주까지도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큰 상처가 돼서 윤동주는 참회록이라는 시까지 이렇게 남겼는데, 김영랑은 창씨 개명을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의 어떤 정치적인 의지, 정치적인 자의식,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랑의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슬픔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슬픔은 김씨 부인을 잃은 15세 부인을 잃은 어떤 무채색의 슬픔이었고, 또 하나의 사랑은 모란꽃처럼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향기를 지닌 그런 최승희와의 열애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김기련 여사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예술과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에서 어떤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을 좀 이어가는 식으로 귀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김영란은 또 마음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에게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것들로 드러내 보여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다산 정약용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